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남은 2년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아마도 코로나 후의 경제 정책 그리고 임기 내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정책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남북 정책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와 관련해 대북 메시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4차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김정은 답방이 사실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주년 맞이해서 뭐 적절한 시기,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하는 그런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아마 남북 관련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전국 이후에 우리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주년 기념사에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제재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국제 제재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인류애적 관점에서 또는 뭐 그 남북 간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유해 발굴, 공동 유해 발굴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국제사회 제재와 관계없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 본인의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3주년 맞이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주 내용은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방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아울러 이제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부분 아마 남북 관계에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 논란이 있지만 GPA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벌써 9.19 평화협정 두 번째 위반입니다. 지난해 이제 서부 해안전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하는 가운데 포사격이 있었고 해안에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없었고 우발적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만, 이 남북과 관련된 합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합의가 적대적 행위를 완전히 종식하는 9.19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벌써 두 번이나 위반이 되었고 우리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북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대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북한의 최근 1, 2년 사이 하노이 딜이 결렬된 이후에 2년 가까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철저한 이 통미봉남의 노선을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미국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조건을 교환하겠다. 중간에 대한민국이 끼지 말라는 게 지금 북한이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여왔던 기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엔 같은 국제사회의 어떤 이 허가된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북 제재를 어기고 우리가 무언가 경제협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루어진 이후 결국은 올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야만 아마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계 복원하겠다 메시지를 내시겠죠. 그러나 이게 실질적인 어떤 업무의 진전으로 나가기는 여러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시간의 제약이 조금 있는 것이다. 만약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연말 이후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대선의 길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 같은 시점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향후 대선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4월 27일 바로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날이었죠. 이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일단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하고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일단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동해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좋은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북한에게 제시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서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하노이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견해차가 상당했기 때문에 언제든 이 미북 간의 합의가 성사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사전 작업을 다 해놓겠다. 저는 그 정도 어떤 사인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대북 관련된 것이 정권 초반기에 가장 큰 성과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반기에도 욕심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하반기에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자마자 너무 과도하게 이 대북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국내 여론이 또 이탈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청와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조바심이 다소 들더라도 오히려 차근차근 이 대북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 대북 업적을 정권 네. 마지막까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 보여지고 이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드렸었는데 이 안에 남북의 공동 유해 발굴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북한 측에서는 공동 유해 발굴 사업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측이 독자적으로 유해 발굴만 하고 있어요. 우선 가장 쉬운 길 그리고 6.25 전쟁의 많은 피해자들의 이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유해 발굴 작업부터 공동으로 하는 것을 복원하는 게 첫 단추가 되어야지 지금 첫 단추도 어렵게 깨웠다가 다시 열린 상황인데 막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급하게 잠그겠다고 서두르다가는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측에서만 계속해서 어떤 그 발을 디디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유해 발굴 사업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응하지조차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반응을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그렇다면 어떨지 한번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방역에 상당히 지금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요. 뭐 대북 제재를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면 남북 협력 성과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더 낫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 과정에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한테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낸 게 없잖아요. 결렬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선 가도에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뭐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재도 하되 일정 부분 또 인류적 차원에서 인류애적 차원에서 교류도 하면서 핵을 포기하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지금 방향을 전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밀어붙이는 방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핵 개발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국의 제재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는 큰 틀은 유지해야 돼요. 그 자체를 풀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이나 미국도 예를 들면 인도적 차원에서 뭘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정권 자체는 정말 잘못된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니까 그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없어져야 될 정권이지만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 이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북한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고 또 미국과 협의해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제 제재나 아니면 유엔의 제재가 뚫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이 반대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류애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미국이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본인의 대선 가도에도 그렇게 크게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하는 것 자체는 미국이 그렇게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밝혔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영향도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어떤 교류의 어떤 끈은 계속 가져가려고 해요. 계속 네. 지금도 뭐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처럼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가 어쩌면은 이 남북 간 대화에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또는 판문점에서 아예 대화를 갖자 이런 제안을 좀 해보지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특사까지는 모르겠고요. 판문점에서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화는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는 끊임없이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제적인 도발이나 국제적인 어떤 충돌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가 끊기는 게 문제예요.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설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좋은 메시지도 던지고 예컨대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는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물론 북한이 지금 아무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을 내보내야 돼요. 만약에 우발적 이게 총기가 발사가 됐다고 네. 하면 네 발이 그것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내야죠. 이것도 판문점에서 예컨대 계속 대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를 금방 밝혀내면 우리가 충돌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 그것은 결국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크게는 특사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특사를 보낸다고 하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판문점에서 대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남북 공동 협력 사무실도 만들어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네. 남북 간의 관계 교류는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 사실 한반도 대화 평화 국면에 있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뭔가 변곡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평론가께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남북의 굴레바퀴를 돌리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권의 많은 또 지식인들이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국을 설득하고 이 남한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 라인을 복원하는 것인데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백악관 기자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계속 보면요. 네. 김정은 위원장 신상 문제가 나올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북한 문제 나올 때도 그렇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기자들이 그 질문하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 짧게 끝내고 다음 질문 달라고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최근에 이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이고요. 북한 관련해서는 지금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이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는 게 본인의 재선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럴 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이런 미국의 행정부를 더 열심히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 북한과의 이 미북 대화 재개하고 남북 대화 재개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에도 미국의 앞날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북 대화하는데 왜 미국 설득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유엔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여야만 대북 제재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현실적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하고 그동안 물밑에서 여러 라인들을 가동하고 북한의 여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많이 참아왔잖아요. 그러한 인내의 노력만큼 미국 행정부가 다시 과거 하노이 딜 이전처럼 북한 문제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게끔 방향을 선회시키는 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손바닥 하나만으로는 박수 소리가 안 날 거라고 보고요. 이 대미 라인을 확실히 가동시켜서 오히려 미국의 특사를 더 적극적으로 보내면서 북한 문제를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띄워야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추동되는 남북 문제도 다시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관계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데 방점을 찍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더불어서 아마 경제와 관련된 내용도 3주년 메시지에 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준비하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경제가 될 것이고요. 얼마 전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것도 청와대에서 거론한 바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우선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전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이 시행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화폐가 주요한 매개체로 사용이 되게 결정이 났는데 이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의 경기나 지방자치 경기를 좀 부흥시키는 방안도 아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문제에도 이 정부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그나마 사내 유보금도 있고 다른 자원으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쓰러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업체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기도 하고 또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 월세를 좀 낮춰서 받기도 하는 등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내용의 구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단순히 대기업이나 임대업자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일부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네.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그러한 제도 개선 방안도 코로나19 이후의 이 경제 메시지에는 다소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모든 각 분야를 어떻게 회복 내지는 지속시키기 위한 상생 방안 등등이 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판 뉴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정과제 일부도 재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들을 다 해야 돼요. 뉴딜 정책까지 얘기한 걸 보면 우리 정부가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도 어쨌든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 체력인 내수시장 활성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수출이 많아도 내수 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올 수 있는 제2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요.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선불 항공권 판매하고 있고요. 그거 20억 이상이 판매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도 국토교통부가 그 공무원들 출장 가는 거 있잖아요. 미리 이거 10몇억 어치를 항공권을 미리 샀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너무 힘드니까 현금 유동성이.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해서 기업이 무너지는 거나 기업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얘기했어요. 3차, 4차 수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지원은 1차로 끝나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발표를 통해서. 그래서 2차, 3차로 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나 이런 고용이 불안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 차례 지금 3달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2차, 3차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아마 소상히 밝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관료들은 1분기 사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만 2분기, 3분기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아울러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일에 있을 대통령 3주년 취임 기념사 한번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